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8월 18일 아파트 등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97건에 대해서 탈세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이 가실 만한 내용인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허술하게 증여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재력도 있으시고 또 주변에 조언을 받을 만한 분들이 계실 텐데 가족 경제의 속마음을 얘기하기 싫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무모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도록 국세청의 발표 내용 같이 한번 보시고요. 조사 착수 배경이나 어떤 증여가 문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고가 아파트라든지 고가의 빌라, 그다음에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고가의 그 아파트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증을 했다고 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그 모니터링으로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그 방법들이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를 통한 뭐 거래 동향 모니터링,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자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 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통보 탈세 의심 자료 등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아파트, 그다음에 고가의 아파트를 연소자가 소득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매입하는지 취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는 쉽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양도보다는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증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취득되는 그 나이의 비중을 보니까 연소자들의 그 주택 취득 비중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가의 주택들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탈세 혐의를 포착해서 세무조사 착수했다는 얘기고요. 2020년부터 최근까지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을 보면 전체 서울 같은 경우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6%대. 그러니까 전체 취득 중에서 20대 이하, 20대까지의 취득이 이렇게 거의 6%에서 7% 사이가 되니까 과거에 비해 4%면 뭐 거의 최소 1.5배 이상은 오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연소자들이면서 고가의 아파트인 경우에 당연히 자금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주요 혐의 내용들을 보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하였으나 갭 투자라고 하죠. 보증금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하였으나 보증금 외에 매매 대금을 부모가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뭐 당연히 자금 여력도 없는데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뭐 20억, 30억짜리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이죠. 뭐 20억, 30억 아니라도 단돈 10억이라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서 편법으로 증여받은 거 아니냐는 그렇게 의심되는 사례. 또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탈루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의심.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은 신고하고 있는 소득은 미미한데 갑자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다. 이러면 당연히 사업신고의 탈루가 의심이 되는 거죠. 또 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분명히 돈도 없는데 이 법인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으로 빼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택 자녀의 주택 자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금원을 추적해 보면 이건 너무도 쉬운 방법입니다. 이건 눈에 띄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창업자금의 증여특례를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적절하게 어떻게 믹스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일부 증여세가 발생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이 절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니터링에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도록 혐의가 드러나는 거죠. 국세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법들이 아주 고전적이고요. 이게 무슨 특수한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검증하겠다. 아버지한테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한테 아들이 돈을 빌려서 차용증 써주고 그럼 차입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이후의 사후 관리를 보면 이게 정말 차입으로 빌린 건지 그렇게 검증을 받아야 될 거고요. 또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 보증금 이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했는지 아버지가 미리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그 돈을 냈는지 아니면 그 돈을 또 아버지가 직접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지 실제 부모가 취득하였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이거는 그냥 이름만 자녀 명의로 하고 실제로 부모가 돈을 줬다는든지 이런 거겠죠. 또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 차입을 했다 하더라도 또 금융기관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도 정말 승계해서 취득했느냐 그거를 혹시 부모님이 대신 대납해 주거나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은 기본적으로 차입금으로 인정을 잘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한테 돈 빌린 거 아무리 차용증 써줬다고 해도 국세청이 보기에는 일단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차입금 상환 및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리 변제했는지 등을 사후 관리한다. 이렇게 사후 관리해서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 정말 차입을 했는지 보증금 반환 시까지 어디 한번 보자. 정말 자녀가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 계속 검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변에 아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버님은 이제 돈이 많은 자산가이고 딸이 이제 10대의 따님인데 이 따님이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창업했고 또 장사도 별로 안 되는데 이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또 매출도 별로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고가의 또 아파트도 취득을 했답니다. 보니까 따님은 돈도 없고 아버지는 돈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이 보기에는 아버님 돈으로 결국은 이걸 다 사거나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 누락해 보니까 당연히 있죠. 이런 거 사실 이 30억까지 창업자금을 증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특례를 받아서 이렇게 해준다든지 물론 이제 나이가 좀 10대면 성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공식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주택도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게 아니라 어떤 증여세 재원 마련을 한다. 이런 식당을 운영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일부는 대출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자녀가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이 창업자금 특례도 받고 또 그 재원을 통해서 아파트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좀 증여세는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무신고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급여도 받고 있고 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혹시 아버지한테 자금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이걸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눈에 띄는 거죠. 이렇게 소득도 없는 연소자가 이렇게 고액을 부동산을 취득한다. 당연히 편법 증여가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의 경우는 이제 부부간의 편법증여인데요. 이제 본인이 남편이 아마 뭐 신고를 누락시키는 어떤 이익이 기타 소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신고도 없는 뭔가 소득이 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또 주택으로부터 또 임대소득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부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돈 많은 남편하고 돈 없는 부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부인한테 뭔가 증여를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중개세 신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도 없단 말이죠. 이 아파트가 취득 당시에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6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 증여세를 좀 내시더라도 6억까지 그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10년마다 6억이니까 20년이면 20억이고요. 뭐 부부간에 사는 게 50년, 60년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큰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은 이익, 그다음에 임대소득 이렇게 소득이 다 비에 몰리고 있는데 이거를 공동으로 돈 없던 배우자하고 같이 한다? 이게 너무 눈에 띄는 겁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이 뭐, 배우자 간의 그 증여세 누락, 증여신고 누락한 거는 맞고요. 또 여기 지금 보면 본인 같은 경우에 남편이 돈이 이제 많은데 부인은 돈이 없고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여기도 공동으로 취득했어요. 그런데 앞선 분은 소득이라도 있었지만 이분은 그러니까 전문직 사업자인데 소득이 신고 소득이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 더 돈도 없던 배우자 가지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했다. 그러면 당연히 B가 뭔가 소득이 있었는데 그걸 매출을 누락시켰다는 거고요. 또 A한테 이 배우자 증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배우자 증여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매출도 문제 있고 소득도 B의 소득 근원도 문제가 있고 A한테 이 편법 증여한 증여세 누락시킨 거 이런 것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매번 강조드리는 게 절세의 핵심은 안전 설계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요. 증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한테 평생에 한두 번 할까 하는 증여인데 증여세 제척 기간이 추징할 수 있는 세무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5년입니다. 이런 증여를 어차피 평생에 한두 번 할 증여인데 일부 증여세를 좀 부담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증여세의 납부 의무자는 자녀입니다. 자녀한테 어떤 조세 포탈을 물려줄지 아니면 안전한 자산을 물려줄지 자녀에 대한 안심 증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전문가하고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